업종이 돌아선 3개의 업종이 있는데 그중에 소프트웨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EPS 그런 조정치가 이미 바닥을 지났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터진 거예요. 챗GPT. 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 중에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자 관련된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매우 매력적인 이미 2분기째 예상보다 훨씬 큰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에서 네. 좀 좋게 보시는 섹터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앞에 많은 분들이 와서 주식 얘기를 하시는데 다 전문가들이셔서 제가 또 더 보탤 건 없고 그냥 요즘에 제가 보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챗GPT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인공지능. 예, AI. 그래서 인공지능. 그런데 이제 이런 그런 어떤 기술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기술주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자산 배분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릴 거 앞으로는 당분간 2, 3년간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뚝 떨어지지 않을 거라서 금리도 아주 바닥으로 제로까지 내리지 못하거든요. 금리가 중금리 정도 있게 되는 경우에는 기술주 투자를 과거차 같은 그런 패러다임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술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기술주 중에서도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기술주들을 사야 하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이랬어요.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기술주 붐이 불어가지고 샀는데 일반 우리 투자자들이 되게 늦게 확신이 와요. 그래가지고 다 오른 뒤에 들어가는 일이 많은 거죠. 그거를 사실은 이 기술주 투자하는데 되게 유명한 그런 자료 같은 거 사용하는 그런 데들에서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트너라는 회사고요. 가트너라는 회사는 하이프 곡선이라는 걸 맨날 내놔요. 하이프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기술주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를 이제 연구해서 내놓는 건데 이 가트너의 하이프 곡선은 요점은 이겁니다. 기술이 촉발될 때 처음에 기술이 막 생겨나는 그 트리거 시점에 사람들은 굉장히 감탄하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은 놀랍기는 하지만 당장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만 있고 실적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정점이라는 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멸 단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던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수익성 증명 단계가 오는데 기술주는 요때 투자하든지 아니면 맨 앞에 기술이 촉발될 때 투자하든지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광분할 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얘기와 최근에 금리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이 어떤 기술주를 내가 뒤늦게 광분하고 들어갔어도 코로나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금리가 제로 될 일들이 자꾸 일어났었어요. 지나간 10년 동안에 보면 코로나 아니고도 제로 금리 시대였거든요. 금리가 제로일 때는요, 내가 기술주 타이밍을 좀 놓쳤고 늦게 들어가더라도 다시 기술주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금리가 제로니까. 네. 금리가 제로면 왜 기술주가 오를 수 있냐면 3년 뒤에 벌어들일 그 이익을 지금의 이익으로 쳐도 아무 문제가 없어. 금리가 제로니까. 이자 안 내도 되니까. 그렇죠. 그 3년 뒤의 이익을 원래대로 계산할 때는 지금의 금리로 할인해가지고 지금 그럼 얼마를 벌어들인다는 거야. 3년 뒤에 1,000억 수익이 나는 회사야. 이 생명공학 회사가. 그럼 지금 얘는 주가가 얼마여야 돼? 따질 때는 금리로 할인하거든요. 근데 금리가 제로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3,000억, 그때 1,000억이나 지금 1,000억이나 똑같이 취급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뒤, 2년 뒤에 이익을 내는 기술주를 지금 사도 되는 상황이 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가 3%만 돼도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할인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내가 기술주를 잘못 늦게 사도 복구할 기회가 왔었지만 앞으로는 잘 안 옵니다. 제로 금리로 다시 돌아가는 시대가 쉽게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주 살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기술주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 건 정확히 아시죠? 그런 면에서 기술주를 사는데 어떤 주의를 해야 하지만 지금 그러면 아까 말한 광분 단계인지 환멸에 빠질 그런 기술인지를 저희는 항상 판별하고 있죠. 그런데 참고하셨으면 하는 건 챗GPT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게임 체인저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건 당장 돈을 벌 수 있느냐가 결정하거든요. 기술은 놀랍긴 하나 당장 못 버는 단계가 길어요. 그런데 챗GPT는
갑자기 여러분 앞에 등장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오래전에 나와서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다가 머신러닝도 잘 되다 잘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지금 결정판이 나온 건데 앞으로 더 빛의 속도로 발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이 지금 거기에 투입되고 있고 더 많은 기술이 융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챗GPT만 딱 보자면 당장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요. 지금 유료들 막 2만 원씩 내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꺼낸 건데 챗GPT 얘기는 다른 분들한테 다 들으세요.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이렇게 도움 되실 건데 그러다 보니까 챗GPT의 그런 어떤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우리가 기술주를 투자할 때는 그 산업이 가지는 어떤 구조 있잖아요. 돈을 버는 구조. 그걸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챗GPT는 어떤 밸류 체인을 갖고 있냐면 처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런 그다음에 스테빌리티 이런 회사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컴퓨터 기업이어야 되겠죠. 예. 요 모델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못 하겠죠. 당연히 거대한 자본이. 그러니까 그 오픈 AI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독점으로 찍어서 돈을 대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아무나 못 해요. 다른 밸류체인은 그 다음에 그건 툴링 컴퍼니라는 밸류체인 이게 뭐냐면 AI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에게 학습만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를 툴링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런 학습 전문 회사는 우리가 그러니까 라벨러 회사들인데 투자하고 싶어도 이 아까 말한 거대 AI의 파운데이션 회사가 얘를 사버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게 이미 다 사들였어. 그래서 학습시키는 회사는 또 우리가 접근이 잘 안 되고 세 번째는 이런 인공지능이 가능하려면 누가 봐도 하드웨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올해 초부터 몇 프로 올랐는지 아세요? 놀라실걸요? 70% 넘었어요. 네, 올라온 게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드웨어 시장이 이제 그 수혜를 입는데 하드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클라우드 회사와 두 번째는 우리 그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이 두 개가 수혜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인공지능 여기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놓는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도 리튼 테크놀로지, 딥브레이, 뭐 웨이니스 브라이언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스타트업 중에 많이 있는 거죠. 이거 어떤 회사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거 서비스 여러 번 써봤는데 되게 재밌던데 뭐냐면 제가 텍스트를 쳐주면 이거 이미지로 바꿔주는 서비스. 그다음에 제가 몇 개 키워드만 주면 블로그를 써줘요. 뭐 이런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밸류 체인 중에서 어디를 투자할 거냐.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버는 데를 투자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이게 돈이 되는 거에 제일 첫 번째는 콜센터일 것 같아요. 콜센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챗봇의 대답보다 챗GPT가 이제 인간처럼 대답하는 게 막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SK텔레콤 그다음에 KT가 전부 다 이 부분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인공지능 콜센터. 와. 그 KT의 AI 모델 이름은 믿음이라고 부르거든요. SK텔레콤은 A-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챗GPT랑 똑같은 그런 큰 이름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런 인공지능 콜센터를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밸류 체인을 말씀드리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건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건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드웨어 회사도 마찬가지. 아주 거대한 삼성전자나 뭐 엔비디아 이런 데들이잖아요. 그런데 좀 작지만 이 챗GPT의 그 수혜를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아까 어플리케이션 관련돼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네. 난리가 아닙니다. 아. 지금 이 은행 위기 속에서도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저는 미국을 주로 보니까 미국 쪽 소프트웨어 회사는 정말 대단한 지금 흐름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업종으로 보통 주가를 봐요. 근데 업종 바닥이 확실하게 지난 3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업종 바닥이랑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누구도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다 동의하잖아요. 왜냐하면 반도체의 사이클은 어떠냐면 가장 안 좋을 때가 가장 바닥이잖아요. 발표 났을 때. 그죠?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반도체는 잘하는데 똑같아요. 소프트웨어도 우리는 뭘로 기준을 보냐면 애널리스트들의 EPS 예측치가 가장 떨어진
그리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이거 우리는 업종 바닥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EPS 산출치가 계속 하향되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멘텀이 오면 시장이 물론 시장 크게 돌아서야 되지만 시장이 돌아서기 전에 먼저 업종이 돌아서요. 주가가 먼저 돌아서거든요. 업종이 돌아서는 세 개의 업종이 있는데 그중에 소프트웨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EPS 그런 조정치가 이미 바닥을 지났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터진 거예요. 챗GPT. 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 중에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자 관련된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매우 매력적인 이미 두 분기째 예상보다 훨씬 큰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술주를 살 때 실적이 나오는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장 돈을 버는 산업으로 쫓아가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이 지금 챗GPT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들이 너도나도 막 투자를 해요. 그리고 투자만 받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챗GPT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을 많이 덜어줘요. GitHub라고 말하는 그런 쪽에서 보고가 이미 나와서 코딩을 하는데 개발자들이 40% 이상 챗GPT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4시간 걸릴 거 1시간이면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막 인정받은 거예요.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돈을 내는 구독 서비스를 내고라도 뭐 챗GPT 물어보는 그런 구독 서비스 말고 지금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뭔가 작성해줘. 바꿔줘. 요약해줘. 야. 이런 것들을 이미 쓸만한 수준으로 내놓다 보니까 쓰고 있는데 요거에 관련된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아주 좋은 이익을 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게 반도체 소프트웨어 또 하나 뭐예요?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이거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빼고. 네. 네. 그러면은 혹시 그 미국 네. 인공지능 섹터에 그 투자하는 ETF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인공지능만 따로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켄쇼 같은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그룹을 이렇게 테마로 묶어놓은 건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만으로 없는 이유가 간단해요. 돈은 못 벌었어요. 인공지능만으로 회사를 뽑으려봤자 엔비디아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다른 기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인공지능에 관련된 투자는 저거하고 같이 갑니다. 자율주행하고. 그래서 테마 중에는 묶여있는 게 많죠.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개 있습니다. DRIV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전부 사실은 자율주행하고 인공지능 같이 투자하는 거고 아까 켄쇼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둔합니다. 요런 거는 종목으로 해야 할 네네,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 ETF는 있어요. 소프트웨어들만 여러 개를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 소프트웨어 업종 ETF 4개 정도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필터를 갖고 골라내시면 4개 중에 뭘 해야 될지 금방 보이세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요거 말씀해 주실 때 채권과 주식을 적절하게 뭐 50대 50, 40대 60, 60대 40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거기에 이제 아까 뭐 원자재라든지 네. 그리고 또 뭐 혹시 금이나 네. 비트코인 같은 것들 요즘 보면 네네. 안전자산 쪽으로 분류가 돼서 가격이 좀 오르더라고요. 네네, 그런 그렇죠. 쪽은 금이나 뭐 비트코인 이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 은행 위기에 대해서 갖는 의견이 그 답을 말해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뭐냐면 위기가 계속되고 중차적인 영향을 오래 끼칠 것 같으면 당연히 금이랑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그 일반 달러가 아닌 그 위기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안전자산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겠죠. 제가 사실 2019년도에 그 금을 1년 동안 투자해서 상당한 수익을 거뒀었는데 그 지금은 금을 살 수 있는 가격보다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아서 살 수는 없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면 저는 뭐 신뢰할 만한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조금 더 일시적일 거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속적일 수 있느냐. 사실 금을 투자하는데 한 3-4가지 의견이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기기 전에도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서 모으는 흐름도 있었어요. 특별히 어느 쪽이었냐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금융이 차단됐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랑 거래하려면 이 중앙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금융 시스템이 아닌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상당 부분 금을 사는 중앙은행들이 몇 군데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제가 생각할 때 더 강화되고 더 적극적이 되겠냐?
그거보다는 그다음에 은행위도 마찬가지. 점점점 확산되겠냐. 그다음에 심각한 데까지 갈 것 같으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니라고 좀 보다 보니까 저는 이 가격에 금을 들어가기는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산 배분으로서 원자재,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원자재는 사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예상하니까 원자재 투자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러 가지 사태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훼손됐지만 사실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회복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긴축이 이제 끝난다라는, 긴축이 이제 멈춘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큰 호재가 돼요. 다만 이제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상업 부동산 때문에 약간의 여지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부동산도,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에 관련된 리츠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얘네들이 근데 어떤 투자냐면 배당 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좀 있습니다. 안정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살 수 있으면 같이 자산 배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다른 걸 줄여서 금을 늘릴 정도, 뭐 이런 원자재를 더 늘려야 될 정도, 이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그 긴축의 시대가 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는 거는 다시 막 이렇게 유동성의 시대가 온다 이런 거는 아닌 거고. 네, 예. 그 중간쯤 어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긴축이 더 이상 긴축을 강하게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멈췄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곳곳에 영향을 주게 돼요. 지금까지 사실 시장이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더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 주식에 대한 실적을 따지기 이전에 PE라 그래가지고 멀티플에 대한 논쟁이 머물러 있게 돼요. 금리가 1% 더 올라가면 주가는 실적이 똑같이 되더라도 주가는 1,000원, 2,000원, 10,000원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현상 때문에. 근데 이 그 금리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는 실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잖아요. 작년도에 광범위하게 기술주가 떨어졌지만 이제 기술주 안에도 차별화가 되기 시작한 이유는 이제 실적을 갖고 따져도 돼. 왜? 이제 금리로 다 같이 폭삭하는 상황은 아니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긴축이 멈췄다거나 긴축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을 움직이는 에너지인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QE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겠지만, not QE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유동성 관련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제가 말한 건 다시 제로 금리로 가고 광범위한 유동성을 풀 수는 없죠. 그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유동성이 풀린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다음 여러 인플레이션이란 걱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상으로만 못 주어질 뿐이지 실제로 유동성은 상당 부분 이제 공급될 건데, 이번에 지금 연준이 대출 준 것도 전부 다 그냥 사실 유동성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유동성이냐면 그 실제로 시장 안으로 들어온 유동성이 아니고 연준의 그런 본원 통화에 관련된 게 아니고 M2에 관련해서는 영향을 안 주는 유동성이에요. 연준이 빌려준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이쪽 대차대조표 한쪽에서만 늘어난 유동성이니까 당장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아니라고 우겨도 맞아요. 하지만 시장은 그런 것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반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라가르드가 말한 것처럼 중앙은행은 두 개의 툴을 갖고 있다. 하나는 금리를 오르내리는 통화 정책을 할 수도 있지만 은행 위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유동성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 상황이 되기만 한다면 금리는 올리면서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해서 돈을 풀지만 이거 QE 아니야. 금리는 계속 올릴 거야. 지금 계속 중앙은행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연준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말장난하지 마.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고삐가 풀려서 연준이 정말 걱정스러운 사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긴축에 대한 고삐는 쥐고는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너네 정신 없잖아 지금. 은행 관련해서 이거 막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갈 위기는 아니지만 연준이 정신 못 차릴 위기인 건 맞아요. 그래서 뭐 긴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못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정책의 일관성이 이 두 개의 툴 가운데서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진행될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여쭙고 싶은 게 그 앞서서 SVB 은행이 이제 옛날 2008년도 베어스턴스나 리먼 브라더스랑 좀 다른 급의 네. 은행 사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크레딧 스위스도 어떻게 보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대형 은행이 네. 리스크에 발생될 그런 가능성은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유럽 은행들과 미국 은행을 달리 봐야 하는데 양쪽을 다 각각 다루기는 어렵고 지금 이제 문제의 화두가 미국 은행이라니까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도트 프랭크 법 그 법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굉장히 타이트한 관리를 받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전에도 제가 미국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뭐 이런 데 와서 말은 안 했지만 점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미국의 시중 은행들은 굉장히 건전한 상태예요. 예. 아마도 그 건전한 상태에서 이제 대출을 줄이고 하는 그런 관리는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위기에 갈 상은 아니고요. 유럽 은행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크레딧 스위스처럼 도이치뱅크라든지 이런 데들은 아까 말한 코코본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번에 스위스 은행이 대응한 걸 보면 모든 중앙은행이 긴장하고 이제 방법을 많이 개발해 놨다. 놀랍게도 이번에 스위스은행은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할 거를 거절하고 있을 때조차 이미 여러 나라의 동의를 다 받아놨어. 그래가지고 UBS가 오케이 하자마자 발표했어 그냥. 그 축전 막 보내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 이미 미국 뭐 이런 데들 다 동의 받아놨어. 왜냐하면 글로벌 은행은 서로 연관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는 안 터져요. 네, 아까도 말한 부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도 모릅니다라고 할 텐데 건전화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직후기 때문에 부실화될 상황이 없었어요. 상태가 상당히 건전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도드 프랭크법 같은 걸 통해서 이미 미국 은행들은 상당한 관리를 받아온 상태였기 때문에 큰 은행들 그러니까 아주 건전한 상태니까 지금 은행에 관련된 위기는 사실 그렇게 확산될 거라고 보는 건 사실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네.